수십 년간 봉인된 지하 벙커 내부에서 발견된 미확인 유물 다큐멘터리 스크립트 파트 1 금지된 영역의 발견 47년간 잊혀진 비밀 2024년 3월 체코 공화국 브르노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개발을 위한 지형 조사 중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바칠라프 노바크가 지하 투시 레이더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15m 깊이에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벽 두께만 3m에 달하는 견고한 콘크리트 요새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곳은 1977년 구소련 KGB와 체코슬로바키아 비밀경찰 STB가 공동으로 건설한 극비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서방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이 시설에서 무엇이 연구되었는지는 철저히 기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 이후 모든 기록이 소각되었고 시설은 콘크리트로 완전 봉인되었습니다. 47년간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입구조차 흙으로 덮여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처음에는 발굴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언론의 압박으로 결국 제한적인 조사를 허가했습니다. 단 모든 작업은 정부 감시관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했고 발견된 내용물은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2024년 6월 국제공동조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냉전사 전문가, 군사사 연구자, 고고학자, 그리고 방사능 안전 전문가까지 포함된 20명의 전문가들이 이 미스터리한 벙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출입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3일간의 정밀 탐사 끝에 마침내 주 출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두께 50cm의 강철문은 여러 겹의 보안 장치로 봉인되어 있었고 방사능 경고 표시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가이거 계수기 측정 결과 다행히 방사능 수치는 안전 범위 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에서 고압가스가 분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47년간 밀폐되어 있던 공간의 압력이 갑자기 해제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질소와 아르곤이 주성분이었지만 미량의 미지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학자 얀 호라크는 일반적인 보존가스가 아닙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성된 것 같아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강철문이 열리고 47년간 봉인되었던 비밀의 공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스터리였습니다. 파트 2 첫 번째 진입 시간이 멈춘 공간. 벙커 내부로 들어선 첫 번째 탐사대원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1977년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비상 전원이 작동하여 희미한 빛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마리아 체르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복도가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 이곳에서 일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벙커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15m, 25m, 35m 깊이에 각각 하나씩의 층이 있었고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1층은 주로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체코슬로바키아의 굵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레닌과 브레즈네프의 초상화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수많은 빨간 핀이 꽂혀 있었는데 각 핀마다 날짜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냉전사 전문가 이고르 페트로프는 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을 추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사작전이나 정치적 사건과는 패턴이 다르네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러시아어와 체코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일부는 독일어, 영어, 심지어 아랍어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일반적인 군사 기밀 문서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언어학자 안나 벨라코바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이상현상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UFO 목격, 초자연 현상, 미확인 물체 발견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소련이 냉전 중에 초자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더욱 견고한 보안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체 인식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47년 전
기술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장치가 고장나 있어 기계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2층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은 납으로 차폐되어 있었고 특수한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실험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실험실마다 서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실험실에는 거대한 전자기 장치가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페트르 도브리는 1970년대 기술로는 만들기 어려운 정밀한 장비입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실험실에는 생물학 실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현미경, 원심 분리기,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들이 담긴 시험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료는 이미 증발했거나 변질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한 실험실의 벽면에 그려진 복잡한 도식이었습니다. 수학 공식과 물리 법칙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일부는 현재의 과학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파트 3. 지하 3층의 충격적 발견. 금지된 실험의 흔적. 3층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는 더욱 엄중한 경고 표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체코, 영어로 최고 기밀 허가받지 않은 출입 시 사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이 벙커의 핵심 비밀이 숨겨진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층 문을 여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폭발물 탐지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잘못 조작하면 전체 벙커가 무너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폭발물 처리 전문가 밀란 코반이 6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3층 문이 열렸을 때 조사팀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보관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개의 금속 캐비닛이 늘어서 있었고 각각에는 번호와 분류 기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캐비닛을 열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체불명의 금속 조각들, 이상한 형태의 암석, 그리고 어떤 생물의 것으로 보이는 조직 샘플들이 특수 용액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생물학자 카테리나 노박은 이 조직 샘플들은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며 경악을 표했습니다. 세포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DNA 추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캐비닛에는 더욱 기이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수정같이 투명하지만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광물,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금속품, 그리고 내부에 복잡한 회로가 새겨진 검은 돌덩어리들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물체들을 분석해봤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력 무시 현상을 보이는 금속구는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무게가 측정되지 않았고 공중에 띄우면 그 위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캐비닛에서는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실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접촉 프로토콜, 외계기술 역공학, 차원간 통신 시도 등이었습니다. 문서 내용을 해독한 결과 소비에트 연방이 1960년대부터 비밀리에 UFO와 외계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벙커는 그런 연구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로스웰 사건 후속 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1947년 미국 로스웰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소련이 독자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사한 사건들을 소비에트 영토 내에서도 경험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1960년 시베리아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고 KGB가 즉시 현장을 봉쇄한 후 잔해를 회수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잔해들이 바로 이 벙커로 운반되어 연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존자 관련 문서였습니다. 추락한 비행체에서 생존한 존재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트 4. 접촉의 증거, 제3종, 조우의 실체. 4번째 캐비닛을 열었을 때 발견된 것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들이었습니다. 명백히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기술로 제작된 장치들이 정교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바닥 크기의 반투명한 판이었습니다. 터치하면 3차원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오르면서 복잡한 정보들이 표시되었습니다. 1977년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IT 전문가 파벨 우르반이 이 장치를 분석해봤지만 현재 우리 기술로도 이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욱이 4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홀로그램에 표시되는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양계의 3차원 지도가 나타났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체들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 얀 팔로우치가 홀로그램의 천체 위치를 현재 천문학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심지어 2024년 현재 위치까지도 정확히 예측되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치는 일종의 번역기로 보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문자들이 새겨진 금속판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러시아어나 영어로 번역되어 표시되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번역된 내용은 일관성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서 보관함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접촉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1968년 8월 15일부터 1975년 3월 22일까지 총 47차례의 대화 세션이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을 보면 인간 측 질문과 그들의 답변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관찰자라고 칭했으며 오랫동안 지구를 주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1972년 4월 3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인간, 당신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관찰자, 보호, 인류의 발전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입. 인간, 개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찰자, 자멸을 방지하는 것. 당신들은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그들이 인류에게 일부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정화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97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 기술 혁신이 실제로는 외계에서 전수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융합 연구, 우주 기술,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이후 갑자기 모든 접촉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에는 관찰자들이 더 이상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류가 스스로 발전할 시간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접촉 중단 이유에 대한 추측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냉전 심화와 핵무기 증강 경쟁으로 인해 그들이 실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오히려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 5. 기술 분석과 역공학 시도. 벙커에서 발견된 외계 기술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코 과학 아카데미와 유럽 우주청 ESA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된 것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였습니다. X선 촬영 결과 내부 구조가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어떤 전자 회로와도 달랐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아닌 탄소 나노튜브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료공학자 토마시 크란스키는 이 구조를 현재 기술로 재현하려면 최소 20, 30년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거의 무한정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 장치의 분석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언어 패턴 인식과 번역 알고리즘이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새로운 문자를 학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전 산언어학자 루드밀라 베라노바는 이 장치에 한국어나 일본어 문자를 보여주면 몇 분 안에 번역 패턴을 파악합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AI도 이런 학습 속도는 불가능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금속구의 분석은 물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질량 분석기로 분석해봐도 일반적인 금속과 다를 바 없었지만 중력장 측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리학자 피터 하벨이 정밀 측정한 결과 이 물체 주변에서는 중력이 왜곡됩니다. 마치 음의 질량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의 협조로 실시된 정밀 분석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체들은 원자 수준에서 일반 물질과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전자의 궤도가 일반적인 양자역학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런 특성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통일장 이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에트 과학자들이 남긴 역공학 연구 노트도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들이 외계 기술을 분석하고 재현하려 했던 시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술은 상당 부분 재현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의 우주 기술 발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핵심 기술들은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연구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 100년은 더 발전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절망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연구팀은 이들 소비에트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파트 6.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견, 전 세계 비밀 프로그램. 체코 벙커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이 혼자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밀 네트워크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문서에는 프로젝트 터스머스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냉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냉전사 연구자 이고르 페트로프는 표면적으로는 적대 관계였지만 UFO와 외계 기술 연구에서만큼은 은밀하게 협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류 공통의 관심사였던 거죠? 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각국은 자신들이 수집한 외계 기술과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미국은 로스웰 사건 관련 정보를, 소련은 시베리아 추락 사건 정보를, 영국은 랜들샴 숲 사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각국의 연구 시설 위치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리아 51, 소련의 카푸스 치냐르 기지, 영국의 포튼다운 연구소, 프랑스의 생제르맹 지하 연구소 등이 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기적인 정보 교환 회의가 열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1985년까지 매년 한 번씩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각국의 최고 과학자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참석했습니다. 1978년 회의 의사록을 보면 당시 각국이 발견한 외계 기술의 목록과 연구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추진 시스템 연구에서 앞서고 있었고, 소련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외계 생명체의 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프랑스는 통신 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전문 분야를 나누어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85년 이후 이런 협력이 급격히 중단되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접촉 중단으로 인한 협력 의미 상실, 각국 독자 연구로 전환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외계 존재들이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한 후 각국 정부들도 더 이상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기술을 독점하려는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이런 비밀 네트워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코 벙커 발견 이후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시설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의 한 지하 시설을 부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냉전 종료 후 30년이 넘게 봉인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체코 벙커와 유사한 외계 기술 연구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UFO 정보 공개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일부 연구시설의 기밀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에서도 자체적인 UFO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체코 벙커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동양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비밀 연구 시설이 존재했고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외계 기술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표면적 대립 뒤에 숨겨진 거대한 협력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국제 UFO 연구협회에서는 이런 과거 자료들을 통합 분석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연구했던 내용들을 통합하면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트 7. 현재에 미치는 영향, 기술 혁신의 숨겨진 기원. 체코 벙커에서 발견된 기술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현대 기술들의 기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연관성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급속한 컴퓨터 기술 발전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발견된 외계 기술 중 일부가 초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IT 역사 연구자 올드지 슈테파넥은 197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OGAS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당시로서는 너무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의 인터넷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었어요 라고 분석했습니다. 광섬유 기술도 의외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벙커에서 발견된 투명한 결정체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광섬유와 유사한 원리로 빛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송 효율이 현재 기술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통신공학자 파벨 로보트니는 이 결정체의 구조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핵융합 연구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발견된 플라즈마 제어 기술이 토카막 설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핵융합 연구자 드미트리 페도로프는 당시 소비에트의 토카막 설계에는 서방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 그것이 외계 기술을 응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기술에서도 명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소비에트 우주선의 추진 시스템과 생명 유지 장치가 급속히 발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우주 비행을 위한 폐쇄 생태계 기술은 벙커에서 발견된 자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우주공학자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는 우리가 달 착륙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 기술을 연구하면서 우주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환경기술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벙커에서 발견된 대기 정화 기술과 폐기물 처리 기술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공학자 얀 호라크는 이 기술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탄소 중립을 훨씬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체코 정부는 국제 기업들과 함께 이런 기술들의 상업적 응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관리 체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외계기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의 방향성과 응용 범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군사적 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이미 벙커에서 발견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기술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라는 전례 없는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트 8.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체코 벙커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발굴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47년간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공개되면서 우리는 우주에서의 인류의 위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더 이상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등 모든 분야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체 생물학자 카를 세이건 연구소의 질 타터는 이제 우리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다시 접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대학들이 외계 기술학과 접촉학 같은 새로운 학과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찰스 대학교는 이미 외계 문명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종교계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교리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포용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우주의 다른 지적 생명체도 신의 창조물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외계 문명 접촉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접촉에 대비한 국제적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스는 인류 공통의 도전 앞에서 국가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다자주의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막대합니다. 외계 기술 산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섹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0년간 이 분야의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류의 자아인식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지구상의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외계 문명의 존재 확인은 인류의식의 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더 성숙하고 통합된 지구 문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체코 벙커에서 발견된 마지막 문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1989년 시설 폐쇄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이었다. 인류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니며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다. 언젠가 인류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그들이 다시 접촉할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들이 그 준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도덕적, 철학적 성숙도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벙커 발견 1년 후인 2025년 3월 체코 브루노에서 제1회 국제 외계 문명 접촉 준비 회의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인류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계 기술의 평화적 이용, 재접촉을 위한 인류의 준비, 지구 환경 보호, 국제 협력 체제 구축 등입니다. 47년간 봉인되어 있던 작은 벙커 하나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체코 벙커에서 발견된 미확인 유물들과 접촉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나요? 인류와 외계 문명의 공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미스터리와 역사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